마약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마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 전에 또 수도권 명문대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약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가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마약이 번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동아리 회장에게 마약을 구매한 의사는 투약 당일 7차례 수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에게까지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 이로 인한 범죄도 당연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2차 범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마약을 투약한 후에 2차 범죄가 났던 케이스가 무려 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마약을 투약한 후에 교통사고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방금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교통범죄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롤스로이스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건도 아마 마약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차 범죄가 지금 신인선 씨가 말씀해 주신 교통범죄입니다. 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2차 범죄의 발생 건수가 999건이다 했는데 그중에 무려 304건이 교통범죄에 해당이 됐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을 하고 한 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4년 새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때 마약 천정국이다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음주교통사고 얘기는 뭐 진작에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마약에 의한 교통사고가 또 그렇게 많다는 얘기고 이 마약은 나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또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안 좋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 위험천만 마약 운전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교통사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6차선 도로에 흰색 승용차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시는 것처럼 인도로 돌진하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보행자를 칠 뻔했는데요. 네, 그러고도 150m를 더 질주한 후에 표지판과 울타리를 차례로 들이받고서야 이 차량이 멈추게 됐는데요. 뒤쫓아간 시민이 이 차 잡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SUV 승용차가 달아나는 흰색 차량을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운전자는 결국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당시 목격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차주분이 뒤를 못 가게 막아주시고 운전석 문을 못 열게 하려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걸어서 막 올라가시려고 하길래 다른 그 차 뒤에 막아주셨던 분하고 둘이서 팔로 못 가게 이렇게 팔로 붙잡고 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주운전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보냈는데 계속해서 가드레일을 받으려고 하는 뭐 이런 위험한 운전이 계속됐다고요. 그래서 2차 검문이 이어졌고 경찰의 추궁에 운전자는 그제서야 마약 전과를 실토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로 그냥 운전을 그냥 해버린 거네요. 사고 나기 전에 경찰에 적발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상황에서 아까 쫓아가가지고 다른 목격자분이 막아주신 게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그 횡단보도 서 있다가 사고 당하신 여성분 되게 괜찮나요? 그 여성분 너무너무 다행인 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운전자 모두 다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했던 케이스잖아요. 첫 번째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이 출동한 후에 살펴보니까 바지 뒷주머니랑 가방에서 마약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마약 전과가 있다 이렇게 실토를 했잖아요. 긴급 체포 후에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마약을 한 것도 큰 문제인데 왜
왜 차를 타고 나옵니까? 이게 참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그거 몰랐을 리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가중되는 처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음주운전이든 약물운전이든 그게 규정되어 있는 게 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약 등의 약물을 투약한 뒤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형량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심지어 이진아웃 같은 경우에는 막 구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정도로 음주운전은 형량이 굉장히 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물운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형량이 말도 못하게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약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입힌 경우에는요. 교특법상의 치상이나 또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될 수는 있지만 음주에 비하면 아직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거잖아요. 이거 음주운전보다 뭐 더했으면 더했지 못할 게 없는데 왜 이 형량의 절반도 안 돼요? 이게 충격적인데요. 근데 약물운전은 그러니까 그 인명 피해를 입혔을 때의 경우에 그쵸. 특례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인데 이게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 사고로 길 가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는데요.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을 두고 도주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에 뭐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알고 보니까요. 병원 4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약 성분을 무려 16번이나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시술을 빙자해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게 2차례나 투약을 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저렇게 사고를 낸 겁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이 신 씨가 행여인들이 달려와서 교통사고 났고 피해자가 아래 깔렸잖아요. 피해자를 막 구조하는데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쳐다보고 구조를 돕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렸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 4개월간의 투병 끝에 결국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당시 1심 재판에서 20년형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약물 투약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요. 이 사건이야말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이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서 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인 사건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징역 20년을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2심에서 이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의 가해자 감형이 됐습니다. 감형이 됐다고요? 아니 약물에 취한 것도 있고 행인을 치고 간 것도 있고 도망간 것도 있고 그럼 마지 사망까지 했는데 왜 감형이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납득되지 않으시잖아요. 1심에서 20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 법원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요. 2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0년이요? 네, 재판부에서는 도주의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 미조치 혐의, 우리가 뭐 소위 뺑소니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2심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를 했던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에 현장을 이탈한 게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서 말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뭐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도주로 봐서 기소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신 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진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결과 1심 형량보다 절반가량 낮은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런데 신 씨,
10년 깎아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납득하지 못하고 또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에헤이. 야, 형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것도 무겁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신 씨도 상고했지만 검찰도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요, 도주 혐의가 인정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 씨가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 조치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연락처라든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점에 주목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굉장히 저항을 했고요. 약물 검사를 이제 권했을 때도 저항했다라는 점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거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도 상고했죠. 이 가해자 신 씨도 형이 무겁다라면서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약물을 복용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이런 아찔한 상황. 저는 이 사고가 또 생각이 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교차로에서 질주하던 검은색 외제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뒤집힌 가해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와 승용차까지 덮쳐 7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 저거 정말 무서운 사고인데 도심에서 저런 속도로 달리는 걸 보면 저건 정상 운전이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 차량이 앞서서 2번의 사고를 낸 뒤에 도주 중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검사로 재직을 했었고 이 사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둘 다 환각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대마가 아니라 합성 대마라고 일반 대마보다 훨씬 더 환각 증세나 중독 증세가 심한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투약을 하고 결국 운전을 했던 건데요. 두 차례나 뺑소니를 치고 도주를 하던 중에 또다시 이런 대형 사고를 냈던 겁니다. 근데 운전자는요, 이 출발 직전에 동승자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승자도 이 합성 대마를 하고 또 운전할 사람한테 합성 대마를 줬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되는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을 딱 해보니까 운전자의 이상 증세를 확인했는데요. 이 사고 직전에 이 동승자가 다급하게 차 좀 세우라, 차 좀 세우라 막 이렇게 해도 세우질 않고 계속해서 과속 질주를 했고요. 또 한 번도 제동 장치를 이 운전자가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 또 승용차 운전자 4명, 오토바이 운전자 1명 등 모두 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을 밟게 하지 않는데 와 근데 저때 뭐 해도 아직 지지도 않은 거 대낮인데 근데 그중에 너무 다행인 게 뭐 불행 중 다행이죠. 네. 사망자가 아직 없다는 거. 예. 네. 너무 다행입니다만 저분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됐나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요. 마약류를 투약을 했잖아요. 마약류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요. 동승자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동승자가 공범으로 처벌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류를 건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했다라는 점과 또 이 안내 방법을 또 안내를 했고요. 또 환각 질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봐서 위험운전 치사상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다 공범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사고입니다. 이런 사건 주변에 굉장히 또 많은데요. 지난 4월에도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4차선 도로에서 파란색 외제차가 엄청난 속도로 폭주하더니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5대도 잇따라 들이받아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들이 파손됐고요. 사고 충격으로 불이 붙어 오토바이는 뼈대만 남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저도 이 사고 뉴스 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음식을 배달하던 길이었던 이분 50대 가장이셨잖아요. 아우, 정말 끔찍한 사고고 이 당시에 음주 확인했죠. 네. 근데 음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사 결과 마약입니다. 마약을 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수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요, 결국 필로폰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요, 마약류관리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형량이 무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네, 지난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최근 4년 사이에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2019년 57건이었던 면허 취소 사례가 2013년엔 113건으로 늘어나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건데요.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면은 바로 보험 찾죠. 그래서 네. 그 보험 처리를 하는데 형사 책임은 물론이고 이 보상 책임까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해운대 이 7중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 사고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1원 한 장 안 물었다는 거예요. 다 보험 처리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마약을 하고 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인명사고를 내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큰 사고를 내고 사람도 다치고 차량까지 부쉈는데 어떻게 이런 한 푼 안 낼까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은요. 이 음주나 마약, 약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내게 될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한테 어떤 책임을 물었냐. 이 대인사고 같은 경우에 한 건당 1,000만 원, 대물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이 500만 원만 부과하면 나머지는 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로 이 사람이 크게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경우에도 결국 가해자가 물어낼 돈이 그 정도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보험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한 명당, 그러니까 사고 한 건이 아니라 사람 한 명당 이 1억 5천만 원, 다치면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부담금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점이 있고요. 예전에는 사고 한 건에 피해자가 많더라도 한 건당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중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는 명당, 인명당 이렇게 피해액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가 무는 책임의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 재산 날리겠는데요? 한마디로 패가망신 당해봐야 이렇게 안 하죠. 맞습니다. 근데 처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또 한 가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 예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면은 네. 음주 바로 경찰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마약 검사는 법원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음주 같은 경우에 음주에 의심이 들면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하려면 소변을 받거나 아니면 모발을 채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시료를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도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약물이 의심이 돼서 마약 검사를 좀 요구했지만 운전자가 거부해서 결국 귀가 조치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와. 이 운전자 결국 2시간 뒤에 또다시 사고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그대로 검출이 됐습니다. 만약에 1차 검사에서 강제로 검사할 수 있었다면 2차 사고가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2차 사고로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 경찰이 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이 됩니다. 예. 마약운전 검사 의무화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 경찰이 딱 봤을 때 술에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 보시는 것처럼 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약물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불응할 경우엔 역시나 음주 측정 불응죄 있잖아요. 마약 운전에 대해서도 측정 불응죄가 적용이 돼서요. 동일한 형량으로 이 5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의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경찰이 국내 최초로 약물 운전 단속을 시행했다는 소식 어우, 좋다. 들렸습니다. 검사 키트에 침을 뱉으면 마약 및 이 약물 11종, 11종에 대한 양성 여부를 10분 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마약 검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약을 투약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내가 내 몸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히는 거지 피해자가 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웃기고 이렇게 있네. 얘기해요. 교통범죄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걸 보면요.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씨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참 좋네요. 아니 저 알코올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면허가 뭐 정지가 되기도 하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근데 약물은 그렇게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처럼 세분화할 수 없었는데 뭐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만든다든지 법적인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의료용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약물 운전으로 봐야 될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세분화해야 될지 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약 청정국 이젠 정말 옛말입니다. 달라져야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